어제 치러진 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과 충남 등 12곳을 차지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 초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에서는 새벽까지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5곳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대선에 이은 선거 완패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대선이 끝난 지 2달여 만에 나란히 국회에 입성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석, 민주당은 2석을 확보하며 전체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14석, 민주당은 169석이 됐습니다. 전국 교육감 선거에선 서울 교육감으로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하는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이 17곳 가운데 9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선거와 달리 보수 후보가 절반 가까운 지역에서 당선돼 진보 교육감 독주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경남 밀양 산불이 밤사이에 다시 확산해서 어제 저녁까지 60%대였던 진화율이 45%로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축구장 900여 개에 달하는 670여 헥타가 불에 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 2022 이어갑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2곳의 당선을 확정지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연이어 전국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참패를 서력했군요. 네,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면서도 연신 자세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받았던 성적표를 고스란히 민주당에 되갚아줬기 때문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 몰아주신 강한 지지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라면서 절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의미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에 국민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 기대 이상의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감사드린다면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막판 역전 드라마가 쓰인 경기도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역전당한 것에 대해서는 속이 쓰리긴 하지만 지난 4년 전과 달리 경기도정에 견제와 균형의 세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연이어 전국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겠네요. 네, 먼저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불행히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와 쇄신을 미뤄왔다며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용기를 내지 못해서, 더 빠르게 나서지 못해서, 더 과감히 실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홍천 비대위원도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참담한 결과에 죄송하다면서 민주당이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연패 충격 속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비대위를 열고 지방선거 수습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8월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비대위 역시 패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당 내부에서 들끓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지방선거 전략 공천을 담당했던 민주당 이원우 의원은 SNS를 통해서 이 위원장을 향해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고 비꼬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듯 자신은 살고 당은 죽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당 안팎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무성한데 이렇게 되면 이 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해묵은 계파 갈등이 폭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패배 과정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당내 강경파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의 경우에는요, 이번 선거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죠. 네, 원내 제3당으로서 작게나마 있었던 존재감이 사실상 이번 지선에선 더욱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정의당은 후보로 낸 7명의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어느 누구도 1, 2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면서 선거 이후 누적된 쇄신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 지난해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몫으로 합의한 약속을 민주당이 지켜만 준다면 원구성 협상은 일사천리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이번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더욱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결과가 국민의힘이 잘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좌중질환에 반사이익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당 수습과 쇄신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었던 윤호중, 박지원 투톱 지도자 간의 갈등, 검수완박의 무리한 추진, 여기에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유권자들에게 변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대선이 끝난 지 2달여 만에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한 석을 빼앗으면서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윤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박빙이라는 일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결과는 10%포인트 넘는 넉넉한 승리였습니다. 계양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경기 분당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에게 20%포인트 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2달 만에 모두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겁니다. 초선 의원이 된 이재명 당선인, 의원직 사퇴 5년 만에 삼선고지에 오른 안철수 당선인도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각 당이 처한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1000여 표 차로 떠돌렸습니다. 이 밖에 대구 수성을은 국민의힘 이인선, 강원 원주갑은 국민의힘 박정아,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김영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주 을에서는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2곳에서 이겼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는 114석, 민주당은 169석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민의힘의 압승은 서울구청장 선거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7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요. 부동산 표심이 색깔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구청장뿐 아니라 서울시 의회, 경기도 기초단체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앞선 지방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24곳을 휩쓸었지만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7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의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가른 거로 보입니다. 재건축 문제 등이 얽힌 이른바 한강 벨트 가운데 성동을 뺀 10곳이 무더기로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의 중심지 강서구에선 결국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를 뽑았지만 정작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찍은 자치구가 8곳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해 송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그만큼 약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구청장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민주당이 독식했던 서울시 의회의 권력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당시 110자리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12자리 중 60석 이상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안 심의권과 행정감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의회의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함에 따라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전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뜻대로 되는 게 없었죠? 정말 서럽고 외로웠었습니다. 접전 끝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경기도, 기초지자체에선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4년 전엔 경기도 31개 시장과 군수자리 중 연천과 가평을 빼고 29곳을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22곳을 차지한 겁니다. 서울과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도 김은혜 후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께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거듭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표심과 앞으로 전국에 미칠 파장,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정옥인, 김유정 두 분 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대 5) 6일 지방선거 민심의 성적표는 12대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 표정이 엇갈린 상황인데요. 견제를 해달라, 윤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두 프레임이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취임한 지 22일밖에 안 된 정부에 대해서 견제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그렇고 또 그동안 발목 잡은 일련의 몇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검수완박이라든지 또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성비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새로 취임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민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은 이번 결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대선 영향이 아직도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영향이 조금 남아 있었다고 보고요. 마치 대선의 연장전처럼 갔던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도 결과론적으로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꼭 맞는 얘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집무실 이전이나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뭐 검찰 공학을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우려가 컸고 또 그 정부 출범하면서도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이례적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는 대선 직후에 어떤 반성이나 쇄신이나 혁신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그냥 무난하게 젖잘싸라는 그런 키워드 가지고 정신 승리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다시 한번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까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또 작년에 보궐선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경우에 대충 지지도로 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 정해진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라는 심리가 특히 경북이라든지 호남의 그 투표율을 보면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뽑잖아요. 구의원이라든지 또 지방의 시의원 같은 경우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투표율이 낮아진 것 같은데 저 낮은 투표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그렇죠.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지역별 투표율을 보고 계신데 지방선거에서요. 광주가 37.7%로 최저로 나타났고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대구 수성을도 이 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최저로 나타났거든요. 예. 의원님, 광주 같은 경우에 네. 보통 투표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투표율이 낮게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한 20% 이상 아마 떨어졌다고 얼핏 봤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양쪽의 지지층 중에서 민주당 쪽이 훨씬 더 투표장에 안 나갔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호남 중에서도 광주는 투표 효용감이 훨씬 더 떨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좀 투표율이 높았던 그렇죠. 지역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남만 해도 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 기초단체장의 선거가 격전지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무소속이 또 6, 7군데 당선이 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광주는 거의 구청장도 민주당이 다 싹쓸이를 했죠. 그래서 내 한 표가 갖는 의미가 누군가를 바꾸는데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어떤 모습 이런 것 통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대선 패배한 것에 대한 열패감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광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 보면 투표 안 하고 싶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였어요. 사실 설득할 방법도 명분도 별로 없었던 선거가 아니었나. 그래서 특히 광주에서 이렇게 지지율 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 자체에 대한 어떤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었고 후보들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투표율 성적표는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경기도지사 개표 상황 때문에 오늘 밤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잠 설쳤다는 분들 주변에 많던데요. 결국에는 김동연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두 후보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겸허하게 말씀 듣고 자세 낮추고 겸손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소통하면서 일과 성과로 제가 한 말씀, 약속들 차곡차곡 실천해 옮기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신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때도 알 수 없다 했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서야 이제 결정이 될 정도로 표 차이가 적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표 차이하고 강용석 후보 득표수하고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네, 예. 강용석 후보가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평소의 여론조사보다 훨씬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강용석 표라면 충분히 김은혜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보수 진영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김은혜 후보의 그 패배를 수락하는 연설을 보면서 이 정치인들이요. 그 패배했을 때 이 연설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그랬었고요. 근데 패배 연설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경기도지사는 인물론과 윤심이 부딪혔는데 결국은 5시 반에 운명이 갈라지면서 참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정말 석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냐면 절대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사실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료 출신인데 네. 경기도지사직을 거머쥐음으로써 민주당 내에 대권 후보 차기로 이제 우뚝 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람이 이 선거를 할 때요. 저렇게 신승하지 않습니까? 네. 신승하는 게 더 짜릿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이제 경기도에 이 그 민주당이 경기도지사직을 갖게 됨으로써 사실은 저것이 민주당에게 혁신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저것 때문에 안심해가지고 다시 또 주저앉는 그런 동인이 될까 안 될까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선 당시랑 좀 비교를 해보면 대선 당시 그 경기도에서요 득표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때는 당시 이재명 후보랑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초접전인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0.14%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어지간하면 다 맞췄는데 얼마나 박빙이고 끝까지 알 수 없는 선거였다는 거를 반증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웠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새벽 한 2시까지 보다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잤어요.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있다 일어났는데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5시 한 반 넘어서부터 그래서 좀 살다 보니 또 이런 선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끝까지 참 긴장하면서 지켜봤는데 김동연 후보가 정말 어렵게 이겼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윤심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물론의 싸움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저는 여기에 소위 말하는 뭐 이재명 후보의 후광이랄지 영향력이랄지 이런 거는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나온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김동연 후보가 거리두기를 했죠. 딱 잘랐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씨앗이 되겠다. 그 부분에 저는 주목하고 싶고요. 그나마도 저희가 참패해서 수채말로 폭망을 한 상황이고 초상집 분위기인데 한 줄기 숨구멍을 남겨준 것이 경기도의 신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김동연 이제 당선인의 어떤 역할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이제 민심의 성적표는 나왔고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요. 함께 보시죠. 네, 방송 3사 심층 출구 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1.6%, 이재명 후보가 41% 이렇게 나타났었죠. 네, 예. 다음 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방송 3사 심층 출구조사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시도지사 후보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소속 정당이 그 이유였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21.1%, 그리고 공약 정책이 20.7%, 이념과 성향이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시도지사 선거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물어봤는데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7.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내가 싫은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7.8%로 나타났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유권자들의 뽑기 위한 그런 심리라고 할까요? 좀 네. 분석을 해본 건데 어쨌든 인물론도 중요하고 정당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소를 보면요. 근데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인물론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김동연이라는 인물 자체가 민주당 내에 무슨 친문이라든지 또는 친명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관료 출신이면서 경제를 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외가 발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결국은 아까 김 의원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계속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가까스로 김동연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리두기가 먹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김포공항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때문에 그래도 좀 표를 가져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주도지사라든지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덜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러한 그 선거에서 자기 당 지지자들을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유인해서 데려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별로 유인할 그런 소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외가 김동연 후보였고 또 상대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간발의 차로 5시 반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승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는 굉장히 예외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시도지사 후보 선택할 때 가장 큰 이유가 소속 정당이나 이념과 성향이다. 이거 두 개를 합해 보니까 절반을 넘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념이나 뭐 정당 이게 좀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더해서 인물과 능력 뭐 이런 게 이제 1, 2, 3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구도가 굉장히 불리한 선거였죠. 그리고 지지율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고 그래서 구도도 불리하고 그러면 거기에다 민주당이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더 어려운 선거가 되고 말았죠. 공천 과정이랄지 또 이재명 후보나 이제 송영길 후보 또 출마 과정에서 어떤 공천 잡음이랄지 대선 이후의 당의 모습이랄지 또 비대위원장 간의 또 어떤 갈등이랄지 또 당내 뭐 여러 가지 성비위 문제 포함해서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애초에 어려운 선거 구도 플러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재 그러니 선거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 지지율이 뭐 크게 작동했다고 보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김동연의 인물론이 통한 게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서울에도 우리가 다른 후보 뭔가 신선한 후보를 공천을 했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뭐 이따가 또 서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아울러서 매우 아쉽게 들죠. 결과론적으로. 네. 서울 지역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정당과 인물을 다 본다. 유권자들의 심리 분석은 그렇게 나타났고요. 서울의 선택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서울 선거 후보들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변함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 이 서울시장이라는 직이 가지는 책임과 의무가 그 무게로 치자면 대통령직 못지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엔진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심장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서울시의 비중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산적한 현안부터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기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의 마음을 전체 얻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구청장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성원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서 최초의 사선 서울시장이 됐고요. 지금 선거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면 12년 만에 서울의 권력 지형이 바뀌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금 국민의힘이 17곳, 더불어민주당이 8곳 이렇게 나왔어요. 네. 12년 전 지방선거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 바로 오세훈 후보가 한명수 후보에게 신승했었을 때요. 네. 그때도 계속 한명수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아마 강남 서초 투표함이 열리면서 뒤집어진 이해인데 그때 그 서울시장을 빼고는 굉장히 구청장 상황이 어려웠고 시의원을 민주당이 거의 독차지함으로써 시정을 하기가 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거든요. 이번에 시의회 구성도 좀 바뀐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구도에서 이제 선거를 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4선이라는 게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시정을 이끌기에 경륜이 갖춰졌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주죠. 그런데다가 사실 보궐선거 때 결정적인 변수가 됐던 것이 바로 LH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부동산과 관련해 갖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누가 이거를 맡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혁파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라면 잘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송영길 후보의 경우는 서울에서는 낯설지 않습니까? 인천시장, 인천 계양을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도가 새로운 정부가 취임하면서 굉장히 그 국민의힘이 유리한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네. 서울의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정도로 거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예. 그런 추정이 있었죠. 네. 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 주자급으로 또 다시 부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희생해서 선거에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입장을 밝히지 마시고 출마를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당 내외에서 안팎에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당에는 여전한 자산이었거든요. 예. 송영길 후보가. 그런데 이런 결과가 매우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작년에 4.27 재보선 때 18%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예. 그랬는데 지금 격차가 더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오세훈 후보가 거의 서울 전역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1번 찍고 구청장은 또 저희가 이제 8군데 정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그 지방선거에서 24대 1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구청장도 거의 다 뺏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딛고 시장은 2번 찍고 또 구청장은 또 민주당 찍고 네. 이런 투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정말 절묘하게 균형을 일정 부분 맞춰주셨다는 생각도 한편 들고요. 시의회 같은 경우도 7대 3 정도로 예.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저희가 완전히 또 그 소멸하는 그런 결과는 또 막아주신 거고 그래서 서울시장 보통 이제 지방선거가 줄투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번호로 쭉 찍는 것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까지 내려가면 후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장 후보가 조금 달랐다면 결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까지 좀 되돌아봤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곳도 결과가 많이 관심을 받았죠.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많이 부족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 소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양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혁신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선거를 좀 되돌아봤을 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 송영길 후보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계양을로 간 거 자체가 사실 그 중간에 이렇게 부동층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각인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 계양을이지? 거기는 민주당의 텃밭인데 결국은 그 사법 처리와 관련한 부담감 때문에 국회의 우산 속에 들어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까지도 제기될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실제로 본인 계양을의 마음이 급해갖고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누가 저걸 추천하고 조언했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굉장히 그 잘못된 조언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만 살았다라는 그런 지금 그 웅성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많이 부족했다고는 그러지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좀 더 혁신하겠다 하는 거 보니까 은인자중할 것 같진 않아요.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에 자생당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은 살고 당은 죽는다 이런 말이 유행한다더니 국민 판단은 항상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하는데 반대의 경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계양을에서 승리를 했고 경기도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가는 길에는 탄력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서 당내 분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각각의 소위 친이, 뭐 친문, 또 뭐 소위 586들 이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뉘앙스도 다르고 한데 그래서 아마 결과에 대한 해석 가지고 또 한참 동안 당이 시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비참한 마음이 드는데요. 텃밭에서 조금 출마를 해서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의 전체적인 선거를 아우르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게 당초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거가 의외로 그 고전을 겪으면서 오히려 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나는 살고 당은 죽는다. 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꼭 당이 요구를 해서 나와야 했다면 저는 백의종군하면서 만약에 전체 그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하면서 저의 부족으로 대선 패배했습니다만 우리 후보들은 조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뭔가 선거에서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그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역대 어떤 대선 후보도 이렇게 참패한 이후에 금방 나와서 다시 또 재보궐선거 참여하고 또 이런 결과 갖고 이런 거는 드문 사례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선 직후에 하지 못했던 조금 숙고하는 모습 그리고 또 반성하는 모습 또 미래를 조금 멀리 보는 모습 이거를 차제에 좀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저희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당 내부에서 책임론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비대위 회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따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역시 대선에 도전했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로 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패했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성적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경기도지사직에 출마한 게 아닌데다가 사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나중에 대선 결과로 단일화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의 김은혜, 강용석이 단일화를 안 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문과 함께 그래도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힘을 받고 있는 와중에 성남에서 어찌됐든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안철수 이제 의원이죠. 당의 기반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국회에 입성함으로써 본인의 대권 과도를 위한 하나의 그 문턱을 넘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아마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당내 세력을 얼마만큼 흡인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과제지만은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점에 섰다. 요번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서 안철수, 이재명, 오세훈, 김동연 그리고 홍준표 일단 5명이 눈에 보여요. 5년 후에. 그런데 또 다른 후보도 나오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는 소프트 랜딩을 한 것이고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이제 하드 랜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정치판을 보면 사람이 쉽게 안 바뀌고 구도가 안 바뀐다는 차원에서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 되지 않을까? 섣부른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 한껏 몸을 낮추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신승을 통해서 국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이후로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게 지방행정까지 담당하는 많은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정진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뛰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호김 전 의원님, 30대 당대표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지선을 이렇게 보면서 이준석과 박지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추측을 해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결국 이번 지선을 통해서 좀 더 살아남을 기회가 늘어났다. 왜냐하면은 그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세력 구도로 보든지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로 보든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젊고 또 톡톡 튀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갈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스캔들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방송으로 얘기하기 적합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도태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김기현 의원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구도 속에서 이준석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그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절대로 뒤로 물러나진 않을 것 같고 본인의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정치 노선을 계속 밟아나갈 것 같습니다. 당권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겠군요. 이준석의 목표 이미 당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도 뭐 그 젊은 나이에 역사적으로 30대 당대표라는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또 야심이 많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어떻게 할 건지를 지켜보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조금 그 겸손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좀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이준석 대표를 또 한 번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호남 지역을 20번 이상 찾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성과를 거두는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광주 전남북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정도의 15% 이상, 20%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5.18 때 그 국민의힘 의원 전부가 또 대통령과 함께 이제 기념식에 참석하고 이랬던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 그 호남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거 아니라고 또 우기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부분.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의 징계 절차만 잘 피해 간다면 그리고 그것만 말끔히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그 윤리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강용석 그 후보죠. 후보하고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문제가 있었는데 복당도 허용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복당하기는 이제 본인도 포기한 것 같고 당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돼버렸죠. 5만 4천 표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강용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으면 국민의힘의 수도권의 다른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나 선거는 많이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준석 그 대표의 판단이 옳았다는 또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를 분당 갑으로 보내면서 노원에서 이제 입지를 굳히게 되는 거죠. 그 총선의 경쟁자였을 뻔했던 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구도상 이준석 대표에게는 괜찮다. 윤리지게만 피해가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심의 성적표는 이렇게 나왔고 이제 여야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더 혁신하느냐 이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였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은 출구조사는 물론 개표 내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밀렸는데요. 개표 막판 극적으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조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승부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득표율 49%를 기록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제쳤습니다. 차이는 0.1%포인트, 만표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과정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출구조사에서 김은혜 후보의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습니다. 개표율 95%가 넘도록 단 한 번도 김은혜 후보를 앞서지 못해 일부 방송사에선 김은혜 후보의 당선 유력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개표가 96% 넘게 마무리된 새벽 5시 반쯤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자 두 후보 캠프에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고정을 하면서 오로지 경기도 또 경기도민의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해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에서 5%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차이를 대폭 줄이는 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피말리는 접전에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는 물론 여야 관계자들도 밤새 뜬 눈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4석을 휩쓸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를 사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회색이 짙었던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서 겨우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김포공항 이전,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 잇단 민주당 실책에 여권 우위가 점쳐지면서
불리한 구도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권당 소속인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인물론을 강조하면서 표심을 자극한 게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도지사로 여러분 말 잘하는 말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여기에 김동연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인 민주당의 혁신과 반성을 강조했던 점도 극적인 역전의 발판을 놓은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기도를 아쉽게 놓친 국민의힘은 선거 전체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으로는 16년 만에 충청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보수정당이 충북, 충남, 대전뿐 아니라 세종까지 4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과거의 심판, 미래의 선택,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새삼 겸손함을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은 정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교체 뒤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만큼 유권자들은 정권 초기 정부 견제론보다 안정론을 선택한 거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은 2년 뒤 총선 때까지 그대로여서 야당과의 협치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73%포인트 차 초박빙 대선 뒤 석 달도 안 돼 치러진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후반전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새 정부 임기 초 국정운영 동력이 좌우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바람대로 유권자가 힘을 실어준 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발판 삼아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들을 위하는 정책과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들도 민주당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하지만 기대가 현실화하는 과정은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의 권력 구도까지 바뀌었지만 입법부의 권력 지형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2년 뒤 총선 때까지 의회 주도권은 여전히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 정부 조직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결국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 진통을 거듭한 추경안 협상 과정 등에서 거대 야당의 힘은 이미 확인됐습니다.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이 내부 수습을 마친 뒤에는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며 정부 여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국민이 상당한 것도 최대 격전지 경기지사 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숙제를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사흘 전 경남 밀양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주불 진화에 실패하면서 불길이 오히려 확산해 진화율이 어제보다 떨어진 상태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밀양 산불 현장입니다. 네, 산불 진화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불이 발생한 지 48시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땅에서는 인력이 투입돼 불을 잡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산불 연기와 연무가 합쳐지면서 헬기의 시야를 방해해 진화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676헥타르에 이릅니다. 어제 오후 진화율이 60%를 조금 넘겼는데 주불 진화가 안 되면서 산불 영향 구역도 늘었고 진화율도 45%로 떨어졌습니다.
1986년 산불 통계가 작성된 이후 5월 말에 500헥타르 이상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진해가 늦어지는 이유,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헬기가 아무리 물을 뿌려도 물이 금방 말라버리는 상황입니다. 또 무성한 나뭇잎이 바닥에서 타들어가는 불길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우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인근 학교 체육관에서 이틀 밤을 지냈습니다. 280명 정도 되는 일반 주민도 여전히 집 주변 시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산림당국은 군병력을 포함해 어제보다 많은 2,400여 명의 지상인력과 헬기 50대를 투입합니다. 산불 현장 북쪽 손정선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막으면서 진화의 원힘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악조건을 겹치면서 주불 진화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밀양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국제 식량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 연일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빈대떡집도 식용유와 녹두값이 오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장시장의 빈대떡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물가 인상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광장시장의 명물, 지글지글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부치는 빈대떡인데요. 기름 제일 중요한 식용유가 여기 보시면은 18리터 통으로 280통 정도씩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두세 달 전보다 3분의 1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공급도 줄었다고 합니다. 절반 넘게 줄어든 120통 정도 지난번에는 바로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식용유뿐만 아니라 녹두 가격도 올랐습니다. 녹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원래 여러 업체 가운데 선택했다면 지금은 공급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식자재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원래 이곳 사장님은 본점과 노점, 분점까지 모두 4개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일상회복 이후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여기 한 곳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견디다 못해 올해 19년 만에 처음으로 빈대떡 가격을 1,000원 올렸는데요. 물가와 인건비가 연일 올라서 나가는 돈이 20%에서 30%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에 인력난까지 이중고의 유명 맛집까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장시장에 있는 빈대떡집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SNS에 올리면 상품권을 주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쓰이는 돈은 국민의 세금인데요. 얼마 전 한 장관이 올린 검사 사직 인사 글에는 칭송 댓글 수백 개가 달리는 등 과도한 충성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책 기본 방향과 관련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자신의 계정에 올리자는 캠페인 홍보글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0장 등 모두 80만 원어치 경품을 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구는 열흘 전 취임한 한동훈 장관 취임사였습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이후 2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고 대다수 누리꾼은 한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공유했습니다. 경품 구입비로는 법무부 홍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법무부 인스타그램 계정엔 이민정책 관련 글에 한 장관 해시태그까지 달렸다가 취재 이후 삭제를 했습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 때도 유튜브 등 법무부 공식 계정으로 장관 행보를 홍보해왔지만 이렇게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경품까지 주는 건 어느 행정조직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공식 계정이 장관 개인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전임 장관 때 결정한 이벤트라며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한 것이고 다른 행정부처 등에서도 많이 하는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취임사 주요 발언은 법무정책 기본 방향과 관련된 것이라 한 장관 개인 홍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사 사직 인사 글엔 3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대다수는 한 장관을 향한 노골적인 칭송이었는데 사실상 인사권을 진 실세 장관을 겨냥한 충성 경쟁이라며 내부에서도 낯뜨겁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장관 행보를 적극 홍보하는 법무부 정책기조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임사를 손글씨로 쓰라며 경품까지 주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사라 자칫 맹목적인 충성 경쟁이 법무부 정책의 본질적인 선의마저 퇴색시키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핵심 요충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점령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힘겹게 방어선을 지키는 가운데 서방도 첨단 무기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전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 공격에 파괴된 러시아군 탱크입니다. 이미 도네츠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러시아군의 추가 진군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Ця дорога – це таке місце, де ворог ще може намагатися прорватися. А от інколи їм це вдається, от як ці. 하지만 돈바스 지역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는 이미 3분의 2 정도가 러시아군에 점령된 상황. 우크라이나군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지만 루한스크 지역 전체가 곧 러시아에 넘어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Обстановка дуже непроста. Тривають активні бойові дії. Ворожі підрозділи фактично вже проникли в Сєвєродонецьк.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규모 화학 공장이 있다며 러시아군의 폭격이 미친 짓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돈바스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남부 전선에서는 반격에 성공하고 있다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Наші військові, розвідка, Нацгвардія та усі, хто залучений до оборони держави поступово, але невідворотно, зривають всі плани окупантів. 이어 반격에 나서기 위해 현대식 중화기를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약속한 추가 무기 지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세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한미일 3국 간의 한반도 현안 논의를 위해서 오늘 방한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김 대표와 후나코 시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주최로 3자 협의를 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코로나19 발병 대응 등 폭넓은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내일 서울에서 회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회동은 김건 본부장 취임 이후 첫 3자 협의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째 10만 명 아래로 유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열 환자가 96,610여 명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통계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4월 말부터 발생한 누적 발열 환자는 383만 5,42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둔촌동에 있는 가족 캠프장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선거날 나들이에 나선 가족 단위 시민들이 놀라서 일부 대피했습니다. 캠프장 측의 안내 방송 이후에 시민들도 소화기를 들고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태면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자마자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해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겠습니다. 현재 강원 남동부와 충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경남 밀양은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인 만큼 추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단오인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역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륙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민심 2022 YTN 특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